자연주의 정원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추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? 우리나라에 뭐 산이 많고 또 특히 되게 자연 공간이 많잖아요. 세계 드물게 우리나라가 많거든요. 이런 공간에 어울리는 게 결국은 그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정원에는 완성이 없다라고 끝없이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매년 변해갈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. 그리고 또 거기에 조금 어떤 때 제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계속 변해갈 텐데 자연의 어떤 생태적 천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매년 달라진 정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가끔 농담으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정원은 신과의 동물이다. 결국은 하늘의 빛과 바람과 비를 통해서 자라는데 끝없이 계속 변해가는 모습들. 시간마다 달라지고 또 매일 1년이 달라지고 2년 차에 또 달라진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어떤 식물들은 뭐 3, 4년 생육하고 나면 도태되는 애들이 나오고 어떤 식물들은 보면 앉은 자리에서 15년, 20년을 사는 수컷초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의해서 계속 정원은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다. 정원 디자인을 하실 때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? 제가 이제 가끔 고객들이 뭐 내가 어디에 땅이 몇만 평 있다, 몇천 평 있다, 뭐 했으면 좋겠냐, 한번 같이 가보자.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. 이제 제가 벌써 25년째 정원을 만들기 일을 했으니까. 그럴 때 이제 정말 출장비도 안 받고 따라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.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땅을 보는 눈이 일단 키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땅을 처음에 봤을 때 이미 뭐 메리트도 있고 일부 지역은 평지로 돼 있고 단차가 있는데 제가 일체 이 땅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았어요.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다가 집도 여기다 안 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정원을 만들겠다고 의도해서 막 대대적인 통공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 장마철이에요. 하룻밤에 780mm 이 지역에다 퍼부었어요. 그래서 이 뒤 동마을에 막 집이 뭐 계곡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뭐 하여튼 그랬죠. 근데 저희 집은 일도 안 망가졌습니다. 왜냐? 그냥 있는 형태 그대로 거기다 그냥 정원을 만들고.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그냥 만들어진 대로 정원을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. 너무 욕심을 과하게 가지면 꼭 피해를 당한다. 정원 관리를 할 때 회비를 직접 만드는 것 같은데요.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잖아요. 제가 여기 와서 벌써 3년 전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퇴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. 파쇄목을 8톤 차로 한 5대를 사가지고 발효를 시켰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토양에다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땅 만드는 작업을 1년 반이 걸렸어요. 작년 4월 15일 날 여기다가 식물을 심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1년 한 2, 3개월밖에 안 됐죠, 지금. 근데도 자기 몸뚱이에 심지어 10배, 50배까지 자라요. 무궁무진하게 자라주는 게 야생하거든요. 그럼 제가 거름을 많이 줬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땅이 숨쉬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미생물이 거름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. 그래서 스스로 비료가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런 공간을 땅 살리는 작업에 가장 치중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일체 여기서 농약을 안 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개구리, 맹꽁이, 뭐, 두더지, 심지어는 제가 여기서 고슴도치까지 봤으니까. 그래서 이 동생물들을 어떻게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느냐. 한 번 농약을 치는 순간 생태가 한 번 깨지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. 자연주의 정원이라는 정원의 한 장르 정도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명사화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? 저는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이 선진이 딱 닿는 순간 디자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자연주의라는 것은 뭐 자연을 지향한다라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생태정원이라는 표현을 저는 써요. 그러니까 동생물과 함께 공존하면서
사실 저희 정원에는 보면은 작은 연못이 2개 있는데 개구리들이 올챙이를 까가지고 그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가 돼서 나와서 여름 내내 벌레를 다 잡은 거예요.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새들이 와서 벌레를 잡아먹고 또 거미줄이 아주 많아요. 그래서 거미들이 또 벌레를 다 잡아먹어요.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그 정원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저는 살아있는 정원은 말 그대로 벌나비가 있어야 정원이지 벌나비가 없는 정원을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. 그럼 당연히 벌레가 와서 알을 까야 나비가 생기는 거고 나비가 있어야 정원에 팔락팔락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 어떤 그 생태 시스템, 순환 구조를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게 바로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원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린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? 정의를 딱 내린다는 것은 그렇고 일단 뭐 꽃을 심어야 정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공간이 편안하고 아름다우면 그것 또한 뭐 정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꽃만을 고집하지는 않아요. 단지 사람들이 이제 화려함에 대한 요구들이 높다 보니까 꽃들을 많이 심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정원을 만들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. 화려하고 큰 것을 심지 않는다. 시선을 뺐기 때문에. 두 번째로 식물이 갖고 있는 형태와 질감을 중심으로 심지 꽃 중심으로 정원을 꾸미지 않는다라는 게 제 원칙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면 그건 보너스예요. 꽃이 폈네, 아름답네. 그건 색이잖아요, 색, 컬러잖아요.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꽃이 있든 없든 정원이 편안하고 전체적인 공간에서 뭔가 그 주는 의미가 있으면은 저는 정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기업체 정원을 만들 때 꽃을 하나도 심지 않고 뭐 사초류와 풀들만 심었는데도 되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잖아요. 그리고 저희 정원은 이제 그 피터 오돌프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서리가 내려도 주저앉지 않는 아이들. 그래야지 늦가을과 겨울을 볼 수 있잖아요. 늦가을에 이렇게 탁 서서 말라서 여기 눈이 쌓이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뭐 그런 식물이 전체 한 7, 80% 차지합니다. 그래서 늦가을과 겨울에도 아름다운 정원. 그래서 1년 내내 정원을 볼 수 있는 정원이 되겠죠. 뭐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정원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그동안 화려한 꽃만 보다가 또 다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. 편안함, 그냥 그린과 이 그라스가 주는 그 안정감.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, 고객들이. 앞으로도 뭐, 이후에는 더 꽃이 없는 정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식재 배치는 어떻게 구상하셨나요?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식재 부분에서 공간마다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처음에 들어가면은 사초들이 탁탁탁 던져져 있고 그 사이에 꽃송이들이 탁탁 솟아나는 느낌의 입구 쪽에는 그런 구상, 이제 그런 식재고 중간 쪽으로 하면 관목과 봄에 피는 관목과 수꾼초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수꾼초와 이제 그라스가 주로 이제 심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떤 공간에는 아주 카페트가 한 군락을 이루고 밥짓이 한 군락을 이루고 이렇게 굴락굴락 식재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은 혼합 식재에서 이렇게 탁탁 던져놓듯이 편안한 공간이 있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원칙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. 정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. 정원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네, 우리나라의 많은 가든 디자이너들 또는 전문가들이 적용 쪽에서는 좀 다를 거예요. 랜드스케이프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공간의 개념, 그 다음에 로드길의 개념, 이것들이 뭐 설계 단계에서부터 워낙 되어 있지만은 가드닝이라든가 가드너들 같은 경우는 또는 일반 개인들이 가드닝을 즐길 때 자꾸 꽃 중심으로 정원을 심어요. 근데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
이 식물이 갖고 있는 어릴 때부터 점점점 자라서 자기 형태를 드러내는 그 형태의 특징을 잘 관찰해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또 그 아이들의 질감의 형태. 그라스 같은 경우는 아주 부드러운 질감을 전달해 주잖아요. 그런 반면에 이 큰 아이들은 또 되게 이렇게 시원한 감을 준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같이 그 혼합이 되면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질감과 형태와 그걸 위주로 꽃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는 좀 무게감을 줄 필요가 있다. 너무 화려한 노랑, 빨강, 뭐 아니면 보라 이런 걸 심게 되면 붕 뜬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진한 붉은 계통의 잎을 가진 식물들, 예를 들어서 자엽 안개나무라든가 자엽 국순나무 또는 뭐 적골목 중에 붉은색 뭐 이런 붉은 컬러들이 정원에 탁탁탁 들어가주면 정원이 되게 안정감이 있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꽃이 지고 나면은 지금 이제 한참 피었다가 지는 바티시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 바티시아가 우리나라에 이제 정원에서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는 앉은 자리에서 15년을 생존할 정도로 장기 활동성 식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봄에 5월 달에 꽃이 피는데 꽃송이가 딱 지고 나면 시송이들이 맺혀요. 그리고 시송이들이 좀 있으면 이제 갈색으로 익거든요. 그럼 갈색 톤의 시송이들이 한 군락을 이루면 정원이 되게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정원에 안정감을 많이 줘요.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 시송이를 안 따고 그대로 둬요. 그러니까 뭐 에키네시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꽃들을 다 시송이를 그대로 둡니다. 그렇게 되면 정원에 또 다른 색이 제공이 되죠. 그린색과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였던 화려한 색에다가 갈색 톤의 색이 이제 또 하나 추가가 되죠. 여름에도 그것도. 여름에 추가가 되면은 훨씬 정원이 안정감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컬러를 고민합니다. 7계절의 정원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 저희 방문자들이 하나같이 다 왜 그 7계절, 즉 세븐 시즌이냐라고 물어봐요. 사실 되게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가 독일의 그 칼 펠스트입니다. 이분은 18세기에 태어나셔서 19세기까지 사셨는데 1, 2차 세계전을 다 겪고 전쟁통에 그 군 생활을 하다가 제대해가지고 말 그대로 잡지책을 만들어서 꽃으로 희망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군부대에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평화운동가로서 이제 역할까지도 하셨죠. 그리고 육종가로서 수없이 많은 그 식물을 육종하셨고 또 그라스와 스푼초들을 정원에 도입해서 말 그대로 지금의 어떤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얘기하는 정원의 모티브를 만든 분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분의 영향으로 후대에 많은 정원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책을 7계절의 정원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책을 한 7번은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의 삶처럼 조금이나 한번 따라가 보자. 내 삶의 멘토로 삼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정원을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세븐 시즌 가든 7계절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정원을 보는 기준이 그동안에는 화려함, 뭐 으긋부긋하고 꽃들 중심의 정원이었다면 이제 저희 7계절의 정원에 오면은 말 그대로 정원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길 것이다. 어느 계절이 와도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 7계절의 정원에 많이 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